안녕하세요. 녹음되어 있는 성우분한테 인트로듀스 받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 시스터즈에서 스토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왜 누구나 스토리는 쓸 수 있지만 모두가 좋은 스토리 쓸 수 없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일단 네, 스토리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쿠키런 IP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스토리의 퀄리티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파트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는 각 프로젝트 개발팀의 의도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컨셉이나 문구 작업을 진행하는 팀입니다. 제가 게임업계에 오기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토리를 공부했는데요. 덕분에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 헐리우드나 픽사,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과 교류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스토리 이론과 한국의 게임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때마침 오늘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일인데 혹시 오늘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지금 예매량이 벌써 개봉 전인데도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열기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왜 다른 영화보다 이 영화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는 좋은 스토리는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만년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만년필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할 때 쓴 만년필이라면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만약에 이 만년필이 갑자기 고장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못해서 이상한 회사랑 계약을 하지 않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의 부도를 면하게 해준 이 만년필이 그 사장님에게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만년필이 될 수 있겠죠. 이렇듯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게 하는데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절반이 사라져버린 이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이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먼저 예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할리우드에서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 줄 수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좋은 스토리가 있는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다른 게임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서 그 게임을 더 오래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렇다면 좋은 스토리는 뭐고 나쁜 스토리는 뭘까요? 여기 전 세계인의 공통적인 얼굴 표정들의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작품을 보면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토리를 보면 즐겁고 슬프고 화가 나고 절망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느껴보셨죠? 그거에 비해 나쁜 스토리는 감정을 움직이지 못해요. NPC가 적이 NPC를 죽였는데 저 NPC는 나한테 너무 퀘스트를 많이 주고 별로였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별 느낌이 없고 그저 감정이 있다면 뭐 이런 스토리를 썼을까라는 그 개발사나 작가에 대한 감정이 남죠. 그 스토리 자체의 감정이 아니고 외부의 감정이 생기게 돼버리네요. 그렇듯이 좋은 스토리와 나쁜 스토리의 차이는 공감에서 오게 되는데요. 스토리에 푹 빠져들어서 그 세계와 한 몸이 되냐 아니면 공감이 되지 않아서 이건 나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걸 썼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감을 시킬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스토리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그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좋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스토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저는 감정을 일으키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은 365일이다라고 하는 정보는 딱히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6단어 소설은 최소한의 단어로 아기를 잃은 부모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해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감정은 모두들 살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악이라는 정말 강한 공감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특정 의도에 맞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감이란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공감에 실패한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다른 사람들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내가 처음에 할 때 저것부터 했었지라는 추억에 담기게 되고, 그러한 작은 정보도 감정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감을 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쉽다고 생각될 수 있죠. 그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주인공이 검을 갖고 싸울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성에 가서 왕이랑 놀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용이랑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쓰는 것은 이러한 많은 선택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르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메뉴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음식을 잘 주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산물에 화이트 와인이 좋다고 하지만 몇 년도 와인을 써야 될지, 아니면 드라이한 게 좋은지 스윗한 게 좋은지, 해산물 먹기 전에 마셔야 되는지 먹고 마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골라야 했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최상의 조합을 고르는 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안목이 있어야 해요.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긴 없는데 더 많이 공감될 수 있는 나은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더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는 거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지금 예매 신기록을 해서 이미 매출이 10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100억이 넘은 지 오래됐대요. 그런데 그만큼 좋은 스토리는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쉽고 빠르게 흥행할 수 있는 스토리 작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이 영웅의 일대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화와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뽑아낸 공식인데요. 이러한 스토리 흐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스토리의 공식은 없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대부분이 이 공식을 따르고 있고, 이 공식을 쓰지 않으면 가끔 투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해서 모든 영화가 성공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공식에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지 이 공식이 A 플러스 B는 C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공식은 아니에요. 이 공식은 주인공이 성장하는 스토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로 어떻게 흐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큰 틀인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 첫 시작에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인공의 일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관객들은 알게 됩니다. 이때 변화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관객들도 주인공에게 공감을 하게 되고 변화에 대한 같이 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멘토와 만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주인공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나아갈지 그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고 왜 이 주인공이면 안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 더 스토리에 공감을 받게 됩니다. 시련과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서 주인공과 같이 모험을 하면 사람들은 더 그 주인공과 친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죠. 이때 가장 큰 시련이 주인공에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비극에 슬퍼하고 함께 그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스토리에 더 공감을 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때 보통 영웅의 일대기는 한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존에 했었던 일이 아닌 좀 더 다른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인공이 깨닫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대성공을 통해서 관객들은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고 이에 따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절정의 단계이죠. 그리고 일상으로 회귀하는 내용을 통해서 전체 스토리가 끝났다는 것을 마무리 짓지만 관객들과 주인공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스토리는 아니게 되는 그러한 커다란 맥락을 소개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일대기를 잘 이용한다고 해서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같은 뼈대가 있어도 영웅의 일대기가 커다란 맥락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커다란 선택들은 다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작은 선택지도 잘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 공식만 있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꼭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계획할 때도 같은 호텔에 숙박을 했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의 스케줄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행을 하잖아요. 스토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때 저는 살을 붙일 때 자주 하는 실수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스토리에 살을 붙일 때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관객이 스토리의 흐름과 다른 질문을 하지 않게 하는 것과 공감을 할 수 없어서 뚝 끊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스토리는 감정을 움직이는 정보이다 보니까 관객들은 자신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안의 정보들은 최대한 유저가 스토리를 따라가게 돕는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사람들의 의도치 않은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답이 신경 쓰여서 메인 스토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적인 스토리텔링 구조에 아주 작은 정보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왠지 주인공이 과거가 있어 보이고 과거가 있으니까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간 정보는 관객들에게 작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전에 어디 살았다고? 예전과 다르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작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는 지금 이 작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금증은 더 커져가고 사람들은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작가가 이 떡밥을 줬는데 떡밥을 안 풀고 가버렸어 하면서 너무 별로였다고 막 이제 코멘트를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들은 최대한 원하는 대로만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토리의 살은 관객의 궁금증을 적당히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거는 이게 지금 궁금증 이거는 이 포맷은 픽사에서 제일 단순한 구조로 만든 스토리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유도하게 만들고 대답을 합니다. 옛날 옛적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그게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질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일이 주인공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주인공의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게 할 질문을 잘 했어요. 근데 관객의 집중이 딱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감이 끊기는 경우인데, 이거는 관객들이 얻은 정보가, 여태까지 관객들이 얻은 정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 공감이 끊기는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배트맨과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셨군요. 네. 저 DC 팬인데, 네, 이거는 정말 놀라워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네, 배트맨 대 슈퍼맨. 배트맨은 슈퍼맨이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지구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슈퍼맨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암호를 무장하고 슈퍼맨의 약점도 찾아내는데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순간 갑자기 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사라는 걸 발견하고 싸움을 멈춥니다. 나와 저 사람의 어머님의 이름이 같아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스토리상. 갑자기 다들 공감을 뚝 끊기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있었던 영화관에서 다들 뭔가 애매한 웃음소리밖에 나지 않았고 정말 저도 놀라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세계관 안에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관객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야기가 현실적이어야 공감이 된다는 건 아까 배트맨 대 슈퍼맨으로 아셨을 텐데, 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라 다 이어지는데, 구체적이어야 관객들이 다음을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이어야 궁금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은 왕자고요. 왕자니까 공주를 구할 거예요. 그 공주를 구하면 둘 결혼해서 행복해질까요? 별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뭘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왕자는 사실 왕국의 제 두 번째 왕자여서 왕이 되려면은 첫 번째 왕자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적국의 막내 공주가 용에게 잡혀갔어요. 적국의 왕이 공주를 데려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가 해요. 그래서 왕자는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니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더 궁금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라고 해도 너무 정보를 많이 넣으면 아까 제가 보여준 예시처럼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 척 했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떡밥을 안 풀었다는 화를 내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리셰입니다. 클리셰란 뻔하고 진부한 사실이나 장면들인데요. 보통 다들 스토리를 쓸 때 클리셰는 쓰지 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거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정보를 주거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클리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왕자 이야기 할 때도 그랬는데요. 제 두 번째 왕자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은 첫 번째 왕자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왕자 스토리의 클리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이 왕자는 어렸을 때 신하들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왕이 돼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했다, 아니면 이 왕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앞에 넣었다면 적국의 공주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왕국 세계관이 뭐길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라는 고민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얘기에 빠져서 그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른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클리셰 같이 이미 모두 다 약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써서 최대한 빨리 넘기면 정보를 주는 그 지루한 구간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셰는 보통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요소긴 한데요. 클리셰는 처음 세계관을 설명할 때는 매우 좋은 재료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스토리가 되어버리니까 클리셰로 이야기를 끝맺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 캐릭터에 대한 호감을 얻었는데 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의 그 포준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 이 작가는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끝낼 거면. 하지만 뭐 다행히도 게임은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더 몸을 담그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뭐 용사가 세계를 구한다, 아니면 뭐 용사가 희생하고 나머지 사람만 살아남는다, 세상이 망한다, 이런 식의 클리셰 구조라도 그 중간에 있었던 모험의 성취감 등으로 어느 정도 간대한 편입니다. 다시 리캡을 하면 스토리텔링이 쉽지만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클리셰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어느 정도로만 얘기할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에 궁금해할지 정답은 없고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인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떠한 선택지가 어떻게 결과를 받았는지를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직접 가봐야 아는 것도 있지만 남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더 빠르게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 책,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등 스토리텔링은 모든 곳에도 존재하고 더 많이 습득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남이 닦은 길을 마냥 그냥 걸어가면은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픽사의 스토리 인턴들이 받는 과제 중 하나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좋았던 점이랑 싫었던 점을 얘기하고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바꾸면은 좋아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영화나 게임 같은 걸 볼 때 무엇이 재밌고 좋았는지 파악하고 좋지 않은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면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은 그것이 직접 스토리 쓸 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요즘 영화 볼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가끔은 그냥 시작하지 않은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영화들도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저 시나리오 작가가 왜 저기서 저런 선택을 했을지가 보이고 그러한 안목이 생기면서 본인의 스토리를 쓸 때도 더 나은 선택지를 더 빠르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쁜 이야기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겼다고 온 세계가 반밖에 안 남아졌다는 그 설정은 갑자기 던지면 좀 어색하고 이상한 스토리잖아요. 하지만 어벤져스라는 커다란 세계관에서 캐릭터들을 따라가면서 들으니까 그 다음이 궁금하고 예매를 하게 되죠. 즉 어떠한 소재라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재미있고 재미없게 전달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플레이 자체로부터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이란 콘텐츠에서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스토리의 전달 방식인데요. 이 둘은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입니다.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은 영화표를 샀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에 앉아서 끝까지 봐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자유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해지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이때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게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독성과 밸런스인데요. 그중 가독성은 스토리의 전달 방식으로서 가끔은 하게 되는 요소긴 합니다. 보통 유저들이 글씨를 안 읽는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스토리에 빠져드는데, 아무리 멋진 왕자의 게임이 뒤에 있다고 해도 앞부분의 가독성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안 보게 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뒤까지 간 사람의 와 이거 너무 좋아라고 인기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요행을 바라면서 작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같은 내용이지만 위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스토리에 흥미를 갖게 되고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게임은 그 유저에게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되고 더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의 초반은 유저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데요. 마블 영화 같은 시리즈를 만들거나 속편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곧바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사들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 하는 방식인데요. 게임에서도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서 이 초반에 유저들의 이야기 떡밥을 물게 하면 하지 않으면은 뒤에 엄청난 서사시가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저들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아마 플레이 밸런스인데요. 만약에 게임을 시작한다고 해요. 튜토리얼 나오고 알겠다고 하고 플레이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점프는 나를 뛰게 한다. 알겠어. 플레이 해요. 근데 갑자기 또 말을 해요. 그래, 점프랑 슬라이드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곧바로 진짜 플레이일 거야. 플레이 하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뭐야 하면서 놓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물론 쿠키런 튜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점프 슬라이드 해서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게 가봐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플레이를 하고. 이렇듯이 유저들은 언제든지 게임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정보를 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저들은 곧바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을까? 여기서 플레이가 끊겨지면 화를 낼까? 아니면 유저는 이때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유저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저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스토리를 어디에 넣을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스토리가 흥미로운 구간에서 이걸 컷신으로 넣어야 할지, 대화로만 할지, 시스템 문구로 짧게 할지, 정말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 많고 선택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듯 스토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따라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이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공부할 때 악기에 대한 이론은 처음에 짧게 알 수 있어요. 피아노는 키보드를 누르면 되고, 바이올린은 현에다 그으면 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바이올린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것은 이론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토리에 대한 안목을 높이어야 스토리텔링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안목을 많이 길러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